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첫 검찰 고위급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윤석열 라인으로 불리던 핵심 참모진들이 대부분 물갈이 되면서 사실상 윤석열 불시민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후속 인사에서 일선 수사팀 교체로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정세균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일정을 마쳤지만 여야가 추가 검증 여부를 계속 논의하면서 인준 표결까지 진통이 예상됩니다. 정치권 이슈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회의부터 좀 간단히 하고 가겠습니다. 이틀간에 걸쳐서 있었고요. 많은 언론사에 생중계를 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의혹도 있었고요. 하지만은 뭐 맹탕이었다. 또 백전노장인 정세균 총리 후보자가 참 잘 대응을 했다. 여러 평가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큰 이슈는 없었던 것 같아요. 아마 무슨 예를 들어 축의금 문제라든지 아니면 학자금 문제라 애들 유학비라든지 세금 문제는 있었지만 아마 가장 큰 쟁점은 그러니까 전직 국회의장이 이제 총리로 하는 게 맞느냐. 한마디로 그렇죠. 상권분립 훼손 문제가 가장 많았던 것 같아요. 전례가 없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말씀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현직이 아니다. 나는 어쨌든 의원 신분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헌법이라든지 국회법상 보장된다. 물론 전례가 없는 부분은 좀 그렇지만 그러니까 국회의원들한테는 좀 송구스럽지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본인이 어쨌든 정치 경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실물 경제 경험도 있기 때문에 적절할 걸로 본다. 이렇게 봐서 저는 아마 큰 무리 없었고 제가 보기엔 맹탕이라 하긴 좀 그런 것 같아요. 원래 인사청문회 자체가 원래는 사실은 정책 검증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찌 보면 이제 도덕성 검증에 집중하고 있지만 그런 어떤 역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시선을 끌만한 어떤 비리라든지 의혹 이런 게 안 나오면 이제 인사청문회 왜 하냐 이런 얘기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거거든요. 예. 그런 거 어쨌든 자료를 제출하고 또 국민들한테 여론에서 저는 아마 국회에서의 과정보다 여론을 통한 검증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다 봅니다. 그럼 어쨌든 또 총리로서 이틀간 한 거기 때문에 일단 잘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제나 남북 관계 얘기는 많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생각보다 적었고요. 우리 현 부위원께서 이 택지개발 사업 관련 의혹을 말씀해 주실 줄 알았더니 얘기 안 했는데 박 전 대변인께서 좀 이야기 이 부분에서 한국당이 좀 공세가 있었고 정세균 총리 후보자도 강하게 반박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정세균 후보자도 이제 청문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굉장히 불쾌한 표정을 감추지 않았는데요. 글쎄요, 예상됐던 결과 아닌가 싶고 동탄 택지 개발 문제, 그다음에 부채 문제, 그다음에 관련된 시민단체 관련한 문제 이렇게 등등 있었습니다만은 그 국민들의 관심을 끌만한 결정적인 한방은 역시 없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 이틀 동안 여러 언론사에서 생중계를 했습니다만 그리고 저도 굉장히 이 정치 뉴스에 민감한 생활 패턴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첫날은 사실은 그저께 첫날은 대통령 신년사에 관심이 더 갔고 어제 같은 경우는 검찰 인사에 관심이 더 갔고 전반적으로는 그 중동 사태에 관한 관심 이런 상황이라서 내용과 방식도 그렇고 날짜 잡힌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무언가 총리 후보자의 검증을 하면서 굉장히 국민적 관심을 끌만한 그런 상황은 못 됐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짧게 얘기하면서 사실은 얘기하려고 그랬는데요. 사실 어제 우연히 이제 동탄에 갈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또 고향분을 만나서 보니까 이분이 상가도 사고 거기서 장사도 하는 분인데 물어봤죠, 제가. 동탄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아시냐 했더니 모르더라고요. 거기서 사업하시고 거기서 이제 상가도 분양받고 이런 분인데. 그러니까 이 동네에서는 사실은 그게 알려진 얘기가 아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정세균 전 의장님도 굉장히 모욕적이다 얘기한 게 아마 제가 보기엔 별 근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네요. 예, 그리고 또 후보자가 이렇게 협치 내각과 관련해서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 2년 전에 이미 문 대통령이 그 전현직 그 야당 의원들에게 입각을 제의했지만 사실 고사한 바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혹시 된다면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보세요? 일단은 대통령이 이제 임기 후반기로 접어들어 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국회 협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질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전체 지형이 어떻게 되느냐, 총선 이후에 전체 국회 지형이 어떻게 결정되느냐가 이제 중요한 관건 아닌가 싶은데요. 아무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국회 협조 사항이 그다음에 정치권의 협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아마 협치 내각에 대해서 꼭 정세균 후보자가 건의를 안 하더라도 고민을 하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번 연말 패스트트랙 정국을 지나면서 4+1이라는 이게 실체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지만 어쨌든 그 국회라는 위상이 갖고 있는 국회의원 숫자가 갖고 있는 힘을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협치 내각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을 거고
근데 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여야라는 성격을 넘나드는 이 협치 내각보다는 친여 성격의 당과 협조하는 그런 식의 협치 내각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할 거고 그다음에 일부는 그런 식으로 입각도 가능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래요. 총선 결과가 중요하다. 거국 네. 내각은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네네. 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거국 내각 얘기하면 이제 자유한국당을 이제 포함하는 것 같고 그렇죠. 협치 내각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4+1 내사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구도인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아마 이제 거국 내각 아니라 협치 내각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이게 지금 자꾸 뭐 4+1이 근거가 없고 친여 성향 아니냐 하는데 어찌 보면 그것도 정치거든요. 정치라는 게 뭐 어쨌든 이해관계를 조정하시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21대는 다당제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한 당이 아마 과반을 못할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어느 당과의 연대를 하지 않으면 법안 통과라는 얘기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내각 구성도 저는 아마 그 다당제를 염두에 둔 거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가 내각제는 아닙니다만 다당제가 된다 그러면 협치 당연히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걸 안 하면 사실 국회가 마비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감안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청문회는 끝났는데 이게 한국당에서 이게 추가 검증위원회를 구성하자. 그러니까 관련된 몇 가지 의혹에 대해서 좀 더 살펴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검증위원회가 따로 청문회 끝나고 된 적이 있나요? 예전에는 한 번 있습니다. 황교안 총리가 할 때 있는데 예. 이제 문제는 그거죠. 그러니까 할 수는 있는데 예. 예를 들어서 지금 한국당 입장은 그걸 하더라도 어쨌든 청문보고서 채택은 안 할 것처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어차피 보고서 채택 안 해줄 텐데 예, 예를 예. 들어서 이거 뭐 추가 검증을 구성해서 한다 그러면 이게 의혹이 해소되거나 하면 청문보고서 채택하겠다 이게 아니기 그럼 때문에 민주당 쪽에서는 그걸 확답을 받을 수 있고 지금 이제 싶어 할까요? 전제 조건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걸 만약에 한다 그러면 왜냐하면 후보자님도 나왔을 때 그 어디 외국에 가신 분 국민시대 대표인가 이분은 다음 날 와도 된다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증인으로 하겠다 이랬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이제 그런 부분들 증인으로 어쨌든 더 하는 거라면 그럼 뭐 청문 보고서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보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이제 한국당이 어쨌든 채택 안 할 기류가 많아서 오히려 좀 합의는 쉽지 않은 상황인 거 아닌가로 보고 그럼 있습니다. 표결을 위한 본회의가 좀 빨리 열려야 되잖아요. 인준이 미뤄지면 그것도 좀 문제인데 이게 이낙연 총리의 그 사임 날짜하고 좀 관련돼 맞물려 있죠. 있잖아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사실은 검증위원회 요구하는 외형적인 명분은 좀 전에 얘기 나왔던 것처럼 뭐 증인질성 문제 그다음에 이례적으로 정세균 후보자께서 자료에 대해서 협조를 많이 안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동탄 문제, 채무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좀 더 검증을 해봐야 된다라고 얘기는 하고는 있습니다만 사실은 실제적인 내용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공직 사퇴 시한인 16일을 좀 넘고 그다음에 뭐 13일로 예정은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본회의를 통해서 총리 인준이 되는 게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기 위한 방해에 대한 목적이 좀 많이 있고 지연을 시켜서 여권의 지금 뭐 이렇게 총선 전략이나 그 내각 구성에 굉장히 혼선을 주려는 목적이 더 많다라고 평가가 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좀 그 인준이나 이런 데 어려움이 좀 있지는 않을까 싶은데 문제는 지금 현재 국회 내에서 지금 구성돼 있는 숫자를 보면은 야당이 그러니까 보수 야권이 굉장히 적어요. 과반 미만이기 때문에 그 지금 새로 창당을 한 새로운 보수당 플러스 자유한국당 다 합쳐도 뭐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그 지난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처리됐던 것처럼 숫자적으로 우위를 갖고 있는 여권이 그냥 보고서 채택 없이 인사 표결 강행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숫자에 의해서 그냥 처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네. 자, 오늘 국회가 오랜만에 이제 본회의를 엽니다.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상정할 예정인데 일단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상황이에요. 네네, 처리 안 예. 했습니다. 예. 아마 민생 법안은 뭐 처리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뭐 검경 수사권법 2개 있고 유치원 3법이 남아 있습니다. 법 5개가 남아 있는데 저는 아마 한국당이 좀 기류가 변하고 있다. 그러니까 전체 필리버스터 했다가 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이게 어쨌든 뭐 통과는 될 거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좀 명분 쌓기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물밑에서는 그리고 사실은 검경 수사권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한다고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유치원 3법에 대해서는 또 학부모들이 지지율이 높아서 그냥 바로 빼기는 좀 그렇지만 좀 명분을 찾으면서 뭐 이 필리버스터 처리하지 않겠냐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른 주제 좀 이야기할게요. 그 아까
대변인께서 말씀하셨지만 어제 청문회보다는 11시에 있었던 검찰 인사위원회, 그러니까 거의 같은 시간에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되며 또 그걸 추미애 장관이 언제 발표를 하고 그 대상은 어떻게 될 건가 관심이 있지 않았습니까? 7시 반 정도에 그렇죠. 명단이 나왔지 예, 예. 않습니까? 승진 인사, 전보 인사 같이 했습니다. 뭘 여쭤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수사 방해 아니냐 이게 제일 큰 거죠 사실은. 네. 어떻게 보세요? 인사폭에 대해서? 저는요 이게 수사 방해 의도다 이게 아마 가장 큰 언론의 이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권이나 뭐 청와대를 수사하니까 그 사람들을 뭐 인사 정리한 거 아니냐 보는데 저는 오히려 수사가 너무 지체되고 늦어졌다. 그리고 수사는 거의 끝났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조국 장관 개인 비리에 대한 건 이미 기소를 했어요. 그 다음에 조국 장관이 그 이제 뭐 감찰 무마와 관련해서 영장 청구했다가 기각됐거든요. 보통 우리가 수사가 영장 청구되면 영장 뭐 구속되거나 불구속되면 그 다음에 이제 기소하는 게 순서입니다. 오히려 저는 이게 그 다음에 지금 하명 수사 의혹도 처음에 이게 하명 수사로 가다가 이제 뭐 선거 개입으로 약간 바뀌어가고 있어요. 애초에 이 모든 수사는 조국 장관으로 시작된 거거든요. 수사를 왜 이렇게 오래 하냐? 저는 오히려 수사를 너무 끊는 게 문제다. 그러니까 그럼 수사하는 사람을 인사 못하면 계속 수사를 계속 하겠죠. 뭐 10개월이고 한 달이고 1년이고 그럼 계속 인사 못하는 거거든요. 오히려 저는 검찰이 이 수사를 빨리 종결 안 한 것이 문제고 지금은 사실은 뭐 6자리, 8자리까지 비어 있었는데 그 자리에 승진에 따라서 자연스러운 인사다. 이렇게 저는 보고 싶습니다. 예, 그 이야기를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또 변호사시니까. 한국당에서 이야기하는 추미애 장관의 어떤 직권 남용 부분은 네네. 어떻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일단은요, 직권 남용이 되려면 본인이 권한이라 해야 돼요. 내 권한인데 직권 남용의 기본이 그거거든요. 나의 형식적 권한 안에 들어오는데 이거를 약간 남용한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약간 위법하게 탈법하게 사용한다는 건데 기본적으로 검사에 대한 인사권은 대통령한테 있습니다. 그렇죠. 그 장관은 제청하는 거예요. 제청할 때 단지 의견을 듣는 거고 검찰총장한테. 그렇게 본다 그러면 그 검찰에 대한 인사권은 추미애 장관한테 있는 게 아니죠. 형식적인 권한이. 그렇다 그러면 직권남용 아예 그 성립될 여지가 없죠. 예. 인사가 있은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1년 이상 보장하라는 그런 내용도 있다고 하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이번 인사를 보면서 저는 그 아무리 권력과 힘이 있더라도 이렇게까지 그 인사를 해도 되는지, 과연 이 인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이성이라는 게 있었는지라는 데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좀 되묻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지난 뭐 세 갈래 수사, 그러니까 뭐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 그다음에 그 감찰 무마 혹은 선거 개입 이 세 갈래 수사와 관련해서 연말부터 뭐 제가 시간과의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은 사실은 드렸습니다만은 이게 보면은 윤석열 그동안 국민들이 쭉 봐왔을 때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여권에서 굉장히 압박을 가하고 있다라는 거는 누구나 다 보고 있었는데 이렇게 굉장히 대규모 인사를 그리고 검찰총장의 수족과 같은 사람들을 다 쳐내는 인사를 법규상에 보면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협의하게 돼 있어요. 협의라는 뭐 이 문구에 대해서 논쟁을 하고자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인사안이 뭐 죄 전날 있었다 없었다 이런 논란부터 해서 어제 와라 가라 뭐 불렀느냐 안 왔느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리고 검찰 인사위원회 안에서마저도 가장 중요하다는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논란이 있어서 결국엔 최초안이 부결되는 사태까지 발생하면서까지 이런 인사를 하는 게 과연 무엇을 위한 건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과연 모르고 계실까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고 무엇을 바라는지에 대해서 국민들도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결과에 대해서 여권이 분명히 나중에 언젠가는 오히려 그 책임을 지는 상황도 오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해보고요. 네. 쟁점이 되니까 뭐 한마디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예. 사실 이제 검찰의 특수 라인, 뭐 그다음에 공안 라인 보통 그렇게 치죠. 그다음에 기획 라인도 치지만 사실 그 부분이 한 10% 2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대부분 형사부 아니면은 뭐 공판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지난번 검찰 인사는 아마 윤석열 총장이 의도대로 거의 됐다고 알려지는 게 이제 언론의 평가인데요. 대부분 아마 특수통들이 아마 다 승진을 하고 중요 자리를 다 했습니다. 근데 그걸로 나타난 게 저는 아마 조국 전 장관 수사라고 봐요. 어찌 보면 그 전에 하던 계속 이제 언론에 흘리면 사실은 뭐 조국 장관 우리 언론에 많이 나왔습니다만 뭐 뇌물이 뭐 몇십억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었고 그다음에 무슨 뭐 굉장히 의혹은 많았지만 실제로 나온 건 별로 없었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검찰이 한 어떤 특수 라인들로 전부 이렇게 했을 때는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아마 인식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보신 분들 보면 뭐 형사부라든지 있던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이 있어서 저는 결국 아마 인사라는 거는 돌고 도는 것 같아요. 물론 한쪽에게 편중되는 건 안 좋지만 그래서 아마 나중에 이분들이 아마 또 어떤 수사 결과를 뭐 다른 부분을 하겠지만 그러면서 평가를 받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뭐 특수부 라인이 계속 검찰에 계속 있어야 된다. 그리고 수사는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이 수사 언제까지 할 거예요. 뭐 원래도 계속 할 거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 저는 가만히 됐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게 뭐 국민들의 평가라고 보는데 저는 아마 국민들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어떤 수사에 대한 평가 그게 저는 아마 검찰 인사 적절했느냐랑 연결될 거로 보는데 조국 장관 처음에는 굉장히 이제 검찰이 잘한다 이랬지만 이게 굉장히 늦어지고 공소되고 또 영장 기각되면서 저는 아마 국민들의 여론도 이게 너무 오래 가는 거 아니냐, 너무 가족을 탈탈 터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도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런 부분 반영했다고 봅니다. 괜히 말꼬리를 잡고자 하는 건 아닌데 좀 전에 우리 현 변호사 말씀 주신 것처럼 검사에 대한 인사권은 이제 대통령한테 있다. 그리고 법무장관은 제청만 하는 거다라는 논리만 쫓아가면 그러면 얼마 전에 바로 인사를 했었는데 1년도 채 안 돼서 인사를 했었는데 그럼 그때 당시 인사는 뭐야? 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스스로 그러면은 청와대가 그전 했던 인사에 대해서 스스로 모순된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국민들이 안 할까요? 왜 그럼 이렇게까지 급하게 몇 달 만에 인사를 이렇게 대규모로 했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명히 보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짧게 말씀드리면요. 사실은 이게 지금 이 비어있는 자리 인사들은 조국 전 장관 때 하려고 했던 거예요. 어느 정도 안도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낙마되고 이러면서 또 본인이 수사받는 상황이어서 못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빈자리 채우는 것도 있었고 지금 말씀처럼 저는 아마 이번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에 대한 어느 평가도 저는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당초 검찰국장직과 관련해서 네네. 물론 이번에 보임이 되긴 했는데 그 변호사를 지냈던 네네. 인사를 하려고 했지만 이걸 두고 지금 특혜성 조치가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그러니까 입장이십니까? 추후에는 뭐 이제 뭐 비검찰 출신으로 뭐 민변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뭐 명부회라든지 이런 분들 얘기됐던 것 같은데 이제 그건 아닌 것 같고 근데 이제 이건 있습니다. 이제 검사 출신이 밖에 나갔다가 다시 검사로 보임되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맞습니다. 그런 경우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마 절차를 조금 더 일찍 진행해서 다시 검사로 보임했으면 이런 얘기 안 나왔을 것 같아요. 윤석열 청장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예. 예,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갔다 왜냐면 어찌 보면 지금까지는 이제 가족 뭐 검찰 가족 이런 분위기가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저는 인사위에서 부결됐다라는 게 저는 그래도 인사위가 제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 좀 무리다. 절차적으로 미리미리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사실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절차를 못 그날 아침에 했다는 거 아닙니까? 면접을. 그럼 검찰 인사위가 그냥 형식상 조직은 아닌 건 맞고요. 여기에 이제 뭐 변호사, 판사, 외부 인사들 참여하는데 뭐 이런 거는 저는 나쁜 건 아니다. 예. 왜냐하면 한번 걸르는 거기 때문에 뭐 긍정적으로 보고 예. 있습니다. 두 번이나 검찰 조직에 있다가 나왔다 인사를 다시 특정 기업 변호사였는데 다시 임용을 하려고 했다. 그것도 당일날 임용 절차가 있다고 하죠. 그런데 그게 좀 지키지 않을 뻔했는데 사실 뭐 지키지 않은 거죠. 그런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비판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당연히 있을 수 있는 비판이고 이렇게 무리하게 인사를 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을 수밖에 만약에 없고요. 부결이 안 됐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싶은데. 그러면은 좀 발표가 났겠죠. 원하는 대로 그 법무부 검찰국장 인사가 됐을 거고 그러면 저는 지금 야당이나 아니면 국민들이 보는 시각이 더 험악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당연히 검찰 인사위원회가 한 역할을 했을 거다라고 평가를 하시지만 사실은 이렇게 되면은 여권에서 볼 때 그다음에 여권을 지지하는 일부 국민들 세력들 볼 때는 검찰 인사위원회도 적폐 세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질문 하잖아요. 자, 인사가 났어요. 이게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발을 다 잘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계속해서 자리를 지킬 건가? 혹시나 중간에 저기서 물러나는 거 아니냐 이런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부 보도는 뭐 학살이라고까지 표현을 하면서 그 검찰총장에 대한 불신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글쎄 이런 상황을 그 전부터 이미 검찰총장이 예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건으로 인해서 뭐 그만두거나 검찰총장직을 사의를 표하고 떠날 거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동안 해왔던 축적된 수사 결과가 있고 그다음에 본인이 신년사에 얘기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직을 계속 수행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잠깐만요. 자, 현 부위원장님, 윤석열 검찰총장 거취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야기 네네. 나누다 좀 다시 현장을 좀 연결해 봤는데 방금 뭐 우리 국회 출입 기자도 그랬지만 네. 뭐 한국당은 추미애 법무장관 형사고발까지 이야기 나왔습니다. 네. 일단 윤석열 검찰총장 거취 어떻게 계속
자리 저는 뭐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임기가 정해져 있고요. 예전에 아마 뭐 지방 뭐 고검장이 아니라 고검 검사로 발령을 하거나 여수시청장을 했을 때도 버텼거든요. 어찌 보면 그때는 본인에 대한 거였잖아요. 그리고 뭐 징계도 받았습니다. 그런 데도 있었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저는 뭐 거치는 당연히 뭐 그냥 저 임기를 그냥 채울 걸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이제 검찰총장의 의견을 반영했느냐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법에 뭐라고 돼 있냐면 들어라고 돼 있습니다. 의견을 들어. 그래서 이제 들어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의견을 듣는 거거든요, 그냥. 들어권. 들어권이라 얘기하는데 사실 어찌 보면 그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법무부에서 검찰 인사안을 짭니다. 누구는 어디 보내고 누구 어디 승진시키고 그걸 이제 검찰한테 미리 줬어요. 미리 주고 의견 어떻습니까? 어찌 보면 법무부가 상위부서고 검찰청이 어찌 보면 이제 외청인데 약간 결재받는 시기였거든요. 약간 그런 모양이었는데 그거는 이번에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왜 인사안도 없이 내가 어떤 의견을 주느냐 이러는데 저는 아마 전날 뭐 면담도 30-40분 했다 그러면 당연히 아마 의견이 오갔을 것 같아요. 이제 내가 만약 이런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은 뭐 해달라든지 그럼 의견 들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견을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검찰이 어찌 보면 이제 검찰 인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검찰 스스로 본인들이 어쨌든 의사를 표명하고 그게 많이 반영이 되어 왔는데 이번에는 좀 그렇지 안 된 부분에 대한 불만의 표시지 저는 뭐 의견을 안 들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아마 서로 이제 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미리 뭐 30분 전에 불렀다 아니면 뭐 검사안을 보내줬다 이러는데 이거는 논란의 핵심이 아니고요. 논란의 핵심은 결국은 아마 윤석열 총장은 본인이 어쨌든 대검 간부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좀 그냥 유지해달라고 했을 것 같고 아마 뭐 추미애 장관은 아마 그거는 뭐 인사권자의 권한 아니냐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들어권 행사 못한 거 아니냐라는 것 같은데 저는 뭐 아주 중요한 쟁점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했을 것 같다 이런 말이 참 그렇습니다. 예. 예, 이제 정치권 소식 잠깐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청와대 인사들의 총선 출마 러시에 대해서 한국당 내에서는 계속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민주당에서도 좀 쓴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혜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배경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게 뭐냐면 결국은 이제 현역 의원들 있는데 이제 청와대 비서관 출신들이 많이 와 있는데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경선을 해보면 5대5 원칙입니다. 당원 5, 여론조사 5지만 만약 문재인 대통령 무슨 비서관 이러면 한 5에서 10% 정도 나와요. 근데 이분들 중에 또 신인 가산점 받는 분도 있어요. 또 여성도 있고 그렇지. 이러다 보니까 이제 20-30% 더 높게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러면 이제 현역 의원이나 아니면 상대방들이 봤을 때는 좀 불공정하다. 그래서 아마 청와대 명칭을 사용하게 하냐 마냐에 대해서 논란이 조금 있어요. 아직 결정도 안 된 아직 겁니까? 확실히 결정은 안 된 겁니다. 그동안에는 이게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 뭐 충분히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봉사해왔으니까. 근데 이번에 이게 너무 많기도 하고 또 이게 좀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 있어서 논란이 있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뭐 나오는 건 본인들의 정치적인 자유예요. 근데 이제 워낙 많고 또 이걸 마치 이제 말씀처럼 그분들이 마치 이제 뭐 이분들이 또 지역에 나가면 어떠냐면 내가 전략으로 받는다. 지금 내가 어쨌든 청와대에서 내가 다 받기로 했다. 얘기 끝났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좀 말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뭐 경선 원칙은 맞다고 보고 명칭 사용하는 것도 아마 당에서 적절하게 결정할 것 같습니다. 전략 공천은 다 배제하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뭐 현역 불출마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상대방 그러니까 한국당에서 굉장히 뭐 예를 들어서 센 후보가 나오거나 이랬을 때는 전략할 수 있겠죠. 결국은 선거는 이기는 게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예. 이길 것인가 문제이기 때문에 경쟁력 있는 후보라면 뭐 경선을 통해서 그러니까 당내 경쟁력은 없지만 또 여론 지지 좋은 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건 예. 저는 반영이 될 거라고 봅니다. 청와대 출신이 너무 많이 나오면 이게 이제 어차피 중간평가 성격인데 문재인 정부에 대한 어떤 청와대 인사는 즉 문재인 정부하고 동일시 될 수 있기 때문에 타겟이 확실하게 정해질 수 있다. 야권에서 이걸 또 공략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도 있는데 저는 이 안쪽에 지금 근무하셨던 분들이나 그렇게 뭐 총선 나가라고 허락하시는 분들이나 분이 좀 궁금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정권마다 다 다르겠지만은 제가 근무하던 당시에는 행정관까지 포함한 경호처 빼면 한 350에서 400명 정도 근무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 70여 명 정도가 다 총선을 나가고 총선 전에 재작년인가요? 지방선거 있을 때 또 이만큼 또 나갔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근무를 들어가면 한 서너 달은 지나야 청와대 업무에 이제 적응이 됩니다. 생활에. 근데 서너 달 지나고 몇 달 일할 만하니까 또 나가서 총선한다고 나가고 과연 며칠 전에 대통령이 쭉 신년사 하셨는데 보니까 그 미세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그거 정책 다 누가 보필해 갖고 챙길 거예요. 이면전이 웃기는 얘기처럼 그럼 소는 누가 키울 건가?
라는 얘기가 생각날 정도로 너무 청와대의 이 공직자라는 자리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야당에서 모든 게 다 선거 중심이 되는 거고 청와대가 무슨 총선 캠프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좀 오히려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전 청와대 지금 근무하는 직원들 모두가 대통령 모시고 일하는 게 국회의원 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좀 드립니다. 네. 예. 지금 공공기관장의 줄 사태도 이어지고 일단 10여 명 정도 이 직을 징검다리로 활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거랑 또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봐요. 공공기관장들이 갖고 있는 그 위상이나 아니면 국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데 그냥 단순히 몇 년 가볍게 몇 달 지나가고 그다음에 그냥 거기서 월급 받고 직책 만들어서 다시 총선에 이용한다는 게 저는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뭐 이 부분은 약간 동의합니다. 왜 그러냐면 공공기관장들은 임기가 있어요. 그리고 어찌 보면 이렇게 중간에 나오면 꼭 먹고 알 먹고 하는 거잖아요. 중간에 이분들 때문에 못 간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청와대 분들은 어차피 임기는 없습니다. 정무직인데 저는 아마 공공기관하고 조금 다를 청와대 인사들은 좀 같이 볼 건 아니다라고 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짧게 여쭤볼게요. 아까 뭐 잠깐 손학규 대표의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그 뒷부분에 아마 안철수 전 대표 이야기도 아마 나왔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뭐 다 중계는 해드리지 못했었는데 안철수 대표도 곧 설 전에 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일단 손학규 대표의 얼굴이 나왔기 때문에 안철수 전 대표하고 어떻게 관계 설정을 할 것으로 보십니까? 동상이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큰 틀에서 보면 제3지대에서 뭔가를 하고 싶은데 일단은 내려놓고 해야 되는데 다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어쨌든 할 사람은 한 사람이고. 근데 뭐 지금 흘러가는 모양새로 보면 그러니까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한 예를 들어 지지 여론이라든지 이분 주변으로 뭐 사람 결국 지지 여론이 있어야 모이거든요. 근데 별로 안 그런 것 같은 느낌이 아마 제가 보기에 손 대표도 그냥 좀 치고 나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요? 결국은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간 도토리 키재기 아닌가라고 예전만큼의 그 세력이 그렇죠. 되지는 않는다. 근데 지지율이 안 나오니까요. 비호감도 높고 그게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예,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 앞서까지만 좀 들었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손학규 대표가 총선에 대한 얘기를 쭉 많이 말씀하신 걸로 비춰봤을 때는 안철수 대표의 이제 선택지가 하나는 줄어들지 않을까. 뭐 바른미래당에 가서 복귀를 할 건가 아니면 제3당을 또 만들 건가 이랬는데 지금 손 대표 지금까지 말씀하신 거 보면은 그만두겠다, 사의를 표하겠다라는 거하고는 관계없이 자기 중심으로 이제 총선을 치르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손학규 대표 중심으로 바른미래당이 계속 가겠구나라는 생각이 일단은 지금까지는 들었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